제목이 굉장히 점잖은데요. 사실은 정확한 제목을 얘기하자면 AI 혁명과 인간이 살아남는 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제가 뭐 어디 다니면서 천문학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혹은 그 다음 세대 삶과 너무나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시점에서 사실 미리도 아닌 쪽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될 그리고 계속 뭔가 그 흐름을 따라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됐고요. AI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눈 떠보니 AI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에 챗GPT가 공개가 되고 그보다 조금 일찍 이 미드저니 AI 아트라고 불리는 그림 그리는 AI가 공개가 됐고 업계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림을 그리는 특히 일러스트레이터나 웹툰 작가들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으로 익숙하게 된 그림 그리는 기술이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내니까요. 얘가 말로 명령을 하면, 글로 명령을 하면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 기술 자체를 배우고 익히고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건데 그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없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없을 거고요. 이따가 예를 다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대화하는 AI들이 등장했고 옛날부터 챗봇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대화하는 방식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작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큰 영향을 미칠 지금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하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들려도 실제는 더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여기에 대한 지식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 큽니다. 변화가. 아주. 여러분이 평생 겪어본 그 어떤 변화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인류가 겪어본 그 어떤 변화보다도 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니까 우리는 크게 영향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다음 세대들, 여기 어린이들은 아주 직격탄 맞게 되죠. 직격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들을 얘들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눈 떠보니 AI 시대가 됐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혁명기로 역사에 기록된 시대다 지금이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90년대 드디어 집안에 일반 가정에 컴퓨터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저런 컴퓨터 저 세운상가 이런 데서 그 IBM 호환 컴퓨터 이래가지고 XT니 AT니 286 386거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때 90년대 초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저때 컴퓨터는 집에 있어서 한 대 있는 거였죠. 거실에 한 대 있어서 애들이 오락하려고 하면 뭐니 못하게 하고 뭔가 애들이 공부라든가 그런 데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쓰인 경우는 거의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게임 머신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도 그때 지금과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의 윈도우 이미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을 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이텔이니 뭐니 이런 거 하다가 인터넷이 깔리면서 세계의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보, 데이터, 여기서는 대화에서부터 파일에 이르기까지 동영상, 음악,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게 90년대입니다. 이때 이제 처음 인프라가 깔린 거죠. 이게 시작이 됐고, 그 전까지 컴퓨터란 거는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이 쓰는 거든가 아니면 연구소에서 쓰는 거였어요. 이때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컴퓨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 상태로 대략 2007년까지 가게 됩니다. 90년대 초부터 비슷하게 컴퓨터만 계속 발전을 하고 286이 386 되고 386이 486 되고 486이 펜티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윈도우가 3.1에서 뭐가 되고 뭐 윈도우 2000이 됐다가 뭐 XP가 됐다가 윈도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의미를 의외로 잘 생각을 안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이냐? 스마트폰이 탄생하는 거죠. 2007년에 저 양반이 아이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냐?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요? 전화 기능이 있는 컴퓨터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겁니다. 전화 기능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이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휴대폰 들고 다녔잖아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플립폰 이래가지고 점점 작아졌고 목에 걸고 다니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목걸이처럼 점점 작아졌고 작아지는 게 미덕이었죠. 왜냐하면 스크린 같은 걸 보지 않았으니까요.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게 다였고 인터넷 기능이라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버튼 누르고 그런 걸 쓰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게 등장을 했습니다. 얘는 전화기가 아니다라기보다는 전화기이긴 한데 사실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죠. 애플 전화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 전화기 회사는 노키아, 모토로라, 그렇죠? 이런 회사들입니다. 애플은 컴퓨터 회사였어요. 얘네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전화 기능을 살짝 얹어놓은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폰을 쓰는 비중은 통화가 높지 않잖아요. 대부분 문자를 보내든 특히 젊은 분이 더 더할 겁니다. 카톡을 보내든 영상을 보던 메일을 쓰던 뭘 하던 뭐 유튜브를 보던 뭘 보던 하고 있는 것이지 게임을 하던 전화로 실제로 옛날처럼 이렇게 목소리 전화로 쓰는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현상이 보여주는 상황은 무엇인가? 집에 한 대 혹은 나중에는 좀 여유가 생겨서 애들 방에 하나 있고 거실에 하나 있던 컴퓨터 혹은 밖에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노트북 사면 되죠. 아무도 늘 컴퓨터를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던 때 이 사람 스티브 잡스는 전화라는 명목으로 이걸 내놓는 바람에 이게 나타난 다음에 혹은 이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이 이어서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는 그때는 새로 핸드폰 바꿀 때 저걸로 바꾼 거잖아요. 다들 그거 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훨씬 좋으니까. 어차피 할부로 다 사는 거였고 그 가격 그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몇 년에 걸쳐서 약정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씩 해도 약정하면은 한 달에 내는 금액은 적어지니까요. 그 시스템이 이미 있었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저걸 들고 나와서 보니까 화면도 훨씬 크고 쓰는 것도 훨씬 많은데 왜 플립폰으로 돌아가요? 당연히 저걸 사죠. 그 결과 10여 년이 지난 우리는 모두가 지금 2G 폰 쓰는 2G 서비스가 안 되죠. 아예. 네, 안 계실 거라고 봐요. 집에 어딘가 서랍 안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변화를 이제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주도를 한 거죠. 그래서 잡스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번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되었다. 우리는 인식도 못하는 동안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한 결과는 뭐냐? 언제나 온라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디지털로 모든 걸 다 연결해보자. 모든 사람, 모든 기계, 모든 컴퓨터를 세계에 몇백억 개가 깔리는 간에 전부 다 연결해서 자동화하자는 겁니다. 이게 모토예요.
정확하게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저 모든 것을 제어하는 건 AI죠.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알고 있던 삶의 의미, 가치, 기타 등등이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또 계속될 거고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기술 변화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나 관심이 없으세요. 일단은 기초적인 부분, 알파고는 어떻게 되었을까? 옛날에 2016년에 이세돌하고 이거 했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벌써 2016년이에요. 7년이나 됐어요. 그때 4대1로 패했죠, 이세돌이. 모두가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전망했고, 심지어 저는 이때 일주일 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바둑 프로 구단을 모셨고, 그 다음에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 같냐? 두 분 다 바둑 기사를 그렇게 치고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조차도 아직은 AI가 안 되죠. 아직은 바둑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인간이 이길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과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알파고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인데 정말 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K리그 같은 거라니까요. 축구 여러분 저 한일전이나 월드컵 보면 진짜 열심히 보시잖아요. K리그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는 분 아무도 없죠. 이제 우리의 관심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맞는 얘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사하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지. 사실은 뭐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알파고는 7년이라는 이 컴퓨터 세상에서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발전을 했나. 이걸 너무 길게 설명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이세돌하고 붙은 타임이고요. 몇 달 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죠. 커제 구단 당시의 세계 1위, 당시 세계 챔피언은 이세돌이 아니고 커제 구단이었습니다. 당시 만 19살인가 됐었어요. 붙어서 3전 전승, 다음 버전이었죠. 림 이세돌의 리고 마스터라는 새 버전을 만들어서 커제 구단을 상대로 3전 전승을 하고 이때 이미 인간하고 컴퓨터의 알파고의 바둑 경쟁은 끝납니다. 끝났어요. 심지어는 커제 구단이 인터뷰하면서 울면서 너무 냉정해서 인간이 이길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인간하고 싸우는 건 무의미해졌죠. 이미 이때. 그리고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음 버전이 나왔어요. 다음 버전은 바로 윗버전인 예전 챔피언을 상대로 89승 11패라는 어마어마한 전적을 올리고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차이는 뭐냐?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이 바둑둔 기보를 몇만 개씩 보여주면서 공부를 하겠거든요. 이때는 한 장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규칙만 알려준 거예요. 바둑이라면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다. 여러분 바둑 규칙은 진짜 간단하잖아요. 둘러싸면 따는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 규칙만 가르쳐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인간이 한마디로 바둑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AI한테. 근데 이런 성과를 냈고 또 불과 8개월 후에 새 버전이 나와서 이때는 고를 떼요. 고가 일본말로 바둑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를 떼고 체스, 쇼기는 장기입니다. 일본 장기예요. 장기는 비슷해요. 체스, 쇼기, 바둑을 마스터한 게 아니고 하루 만에 세계 챔피언을 오르게 됩니다. 하루 만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규칙을 가르쳐 준 지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체스의 세계 챔피언은 누구였을까? 당연히 AI였죠. 쇼기의 세계 챔피언은요? 당연히 이미 AI였습니다. 바둑의 세계 챔피언은 윗버전, 바로 윗버전, 얘죠. 얘를 하루 만에 셋 다 깨버리고 통합 챔피언을 오르게 됩니다. 불과 알파고 이세돌 이후에 1년 9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가 됐느냐? 이미 이것도 뭐 2000년 12월 얘기입니다만은 뮤제로라는 애가 돼 있어요. 지금은 이 상태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룰조차 입력을 안 한다? 여러분한테 제가 바둑판이랑 장기판이랑 체스판을 주고 자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고 뭘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얘는 그걸 해낸 거예요. 룰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갖다 주고 네가 스스로 연구해서 원리를 파악을 해라. 수천만 발을 혼자 쓰죠. 컴퓨터는 자기를 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천만 발을 혼자 두고는 바바바바바박 원리를 파악을 해버리고 앞에 애들을 다 격파해버리죠. 자기 선조들을. 얘가 지금 세계 챔피언입니다. 기보도 보지 않고 룰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계 챔피언이 돼 있어요. 이미 3년 전에. 그것도. 근데 이게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얘가 바둑을 잘하든 장기를 잘하든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우리 뭐 얘한테 도전할 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중요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룰을 입력하지 않는데 답을 찾아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이 해법을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떠오르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리만 무슨 뭐 수학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혹은 뭐 상대성 이런 거 양자역학의 결합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AI 하시는 분들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데 인간이 절대 못 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 평화. 어떻게 해결하죠? 세계 평화? 5천년 동안 인류는 풀지 못한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5천년 동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식량 문제, 혹은 질병,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질병, 혹은 뭐 기타 등등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사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못 푸는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작게는 교통 문제. 대구의 교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차는 점점 많아지고요. 길은 점점 늘어나지만 조금씩 계속 좀 더 막히는 게 모든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어떻게 해결할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답을 모르죠. 우리가 룰을 몰라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룰을 모르는 걸 얘가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저거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을 AI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걸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AI는 무슨 사람들하고 채팅이나 하고 뭐 대충 그림이나 그려주고 이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AI를 정말로 뭐 실리콘밸리나 뭐 MIT나 어떤 뭐 UCLA나 기타 등등 이런 학계나 업계에서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게 옛날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래요. 페이스북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나 그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다 벌었어요. 평생 하루에 100억 원씩 써도 모자랄 정도로 벌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는 기술과 돈이 있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는 시점에 우리가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인류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AI인 거고요. 그 AI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이런 거죠. 우리가 인간보다 뛰어난 AI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인간보다 무슨 수학 계산을 빨리 하고 뭐 인간보다 뭔가 뭘 빨리 수락해버리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 참으로 생각한 게 아니죠. 인간이 정말로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는 초월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SF가 아니에요, 이런 게 더 이상. 그리고 그것에 조금씩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게다가 이미 2019년에 구글이 이런 양자 컴퓨터의 기본 모델을 만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책을 그냥 내는 것과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아주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다가 우리가 이걸 해냈다라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요. 2019년 구글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슈퍼컴퓨터. 재래식이라고 말하니까 후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예요, 그냥. 컴퓨터였던 IBM의 서밋.
보다 얼마가 빠르냐? 1000조배. 1000조배라는 숫자가 감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돈 가치가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단위에 되게 익숙해요. 뭐 수백억 이 정도 하면은, 미국에서 수백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는 수백억은 하면 그 정도 현금가는 사람도 있지 않나? 비슷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우리조차도 1000조 원? 누군가가 1000조 원을 갖고 있다 이러면은 에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저런 금액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보다 1000조배 빠른 계산을, 물론 특정한 계산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특정한 형식의 계산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집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런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류가. 얘는 저 1000조배라는 것을 약간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서밋이 1만 년 동안 해야 될 계산을 얘는 3분 만에 합니다. 1만 년 동안 해야 될 계산을 3분 만에 해내는 애예요. 제 조카가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걔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힘들대요, 되게. 당연히 그렇겠죠. 원래 이 기술 쪽에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힘들어요. 지금 AI도 그랬어요. 좀 전에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AI도 사실은 연구하는 분들, 개발자들이 제일 보수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하드웨어에 아까 알파고의 후손인 뮤제로, 룰도 입력하지 않았다는 그 뮤제로의 그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둘 다 갖고 있다. 둘 다 갖고 있고 둘 다 발전시킬 것이고 조만간 두 개가 결합이 되겠죠. 물론 다른 것도 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더 이상 SF가 아닌 것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진짜로 기술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달러가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저기에. 이런 기술들에.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다 헛거예요. 가짜입니다.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망상이죠. 근데 진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사실은 사회가 어느 쪽으로 바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챗GPT와 구글에서 만들어낸 바드라는 이 두 생성형 언어 AI, 즉 대화를 하는 AI죠.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챗GPT? 좀 있으시죠? 그죠? 구글 바드도 있어요. 바드도 써보세요. 둘이 같이 비교하면 재밌습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서로 다른 답을 하고 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둘이 각자 서로 다른 틀린 답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근데 챗GPT는 작년 11월에 나왔고 구글은 이제 올해 봄에 등장을 했죠. 구글 바드는. 얘네들이 준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 챗GPT는 이미 2020년에 GPT 3.0이라고 대중에 공개가 안 됐지만 업계는 쫙 공개가 됐었어요. 그때 이미 기절을 했습니다. 다. 너무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무슨 밥 먹었니 항상 이렇게 농담조로 하는 그런 얘기도 말고, 정말 깊이 있고 철학적인 대화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당시에 철학자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얘가 이렇게 저렇게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에게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현자, 이미 그때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공개된 건 작년 말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실제로 심드롬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저는 매일 쓰거든요. 매일. 챗GPT, 구글 바드 둘 다 띄워놓고요. 매일 써요. 현실적인 정보 제공 되게 잘해요. 이런 것까지도 한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과학도 쓰는 대학의 수시 모집 합격에 도움이 될까? 정말 구체적인 질문이잖아요. 정말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좀 나름대로 지 생각을 쫙 정리해서 써요. 이렇게 막. 내용을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나름 열심히 정리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옛날에는 검색을 해야 되지만, 근데 검색을 하면 5만 가지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얘기가 나온 데다가 또 그냥 엉뚱한 얘기도 나오기도 해요. 사실 들어가 보면 전혀 관계도 없는 얘기고, 그
다 광고고 막 이런. 근데 얘는 이걸 싹 다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깔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구글 대신 쓸 수 있다, 네이버 대신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챗GPT의 진짜 무서움은 이런 게 아니고 시를 쓰겠어요. 제가 영시를 쓰겠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시를 이제 쓰겠어요. 뭘 쓰겠느냐? 시를 써라. 뭐에 대해서? 남자가 있는데 1년 전에 애인이 죽었어요. 애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는 남자에 대한 시를 써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덤으로 약간 관능적인 표현을 좀 넣어봐라. 조금 연인 얘기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썼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 긴데요. 번역해놓은 거는 좀 그냥 별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래서 촌스럽고 무슨 뭐 옛날 60년대 노래 가사 같고 그런데, 영시를 보면요, 저는 그래도 조금 취미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노래 봤거든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익숙하실 거예요. 워즈워드, 예이츠, 그죠? 그 19세기, 20세기 무렵에. 그리고 아무튼 그 시절에 그 시인, 바이런. 그런 시인들이 쓰는 분위기의 시를 썼는데, 영시에서는 또 이 두 분, 가군이 되게 중요하죠, 가군이. 운 맞추는 거. 굉장히 잘 썼어요. 딱 보고 있는데 그 감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 남자의 감정이. 그 수양보들 앞에 앉아가지고, 밑에 앉아가지고 그 연인을 그리워하고, 정말로 관능적인 느낌들도 살짝 넣고. 영어 되시는 분들 정말 읽어보세요. 잘 쓰십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저는 하기 시작을 했죠. 한다, 잘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그대로 뺏겨온 게 아닐까. 그죠?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줄줄이 다 하나씩 검색을 했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뭔가 도움은 받았겠지만 어디선가 뺏겨온 시는 아닌 거예요. 지가 쓰십니다, 이게 나름. 그러니 이제 지금 대화하는 AI는 이런,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말이 그냥 말이 아니죠. 정말로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그래서 이런 시를 쓰고요. 그 외에도 저는 챗GPT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말도 잘하거든요. 한국말로 보통 질문을 하면은 정말 딱딱하게 답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 있잖아요. 그 전형적인 높임말과 함께 그런 답을 쓰지만, 실제로 저랑 얘랑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어땠냐면은, 오빠라고 불러라 이랬어요. 좀 재수없긴 하죠, 솔직히. 저도 압니다. 재수없긴 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거기에 대해서. 오빠라고 쓰고 우리 반말하잖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반말하고 오빠라고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다 바뀌어요, 진짜로. 그 요구만으로. 자, 반말해라, 오빠라고 하자. 편하게 얘기하자. 그때부터 얘는 정말 여동생같이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막 해요. 원래 질문 안 하거든요,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가는데, 저는 정말 에베레스트에 가봤습니다. 에베레스트 가는데 참 좋았어. 그러면 정말 에베레스트 어땠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퍼스널리티가, 정체성이 그 설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과거의 챗봇들, 과거에 무슨 우리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핸드폰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죠. 그리고 바드는 이제 5월달에 일본하고 한국어를 동시에 영어 이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제 한국어의 새로운 좀 높아진 위상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바드도 잘합니다. 근데 두 개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챗GPT가 더 커요, 모델이. 즉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복잡하고요. 거기에 쓰여진 데이터가 더 큽니다. 그 차이는 있지만은 구글 바드의 장점은 챗GPT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됐어요. 근데 얘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애니까 그냥 오늘까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오는 거는 얘한테 질문하는 게 나아요. 그 두 개 이제 저는 다 띄워놓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예를 들어 제가 필요한 거 찾을 때 그렇게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환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어로 홀루시네이션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이게 실제로 제가 필요해서 질문한 거였거든요. 2023 IXF라는 초신성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건데, 이거는 이제 올해 나온 거니까 챗GPT는 질문 못해요. 바다한테만 질문한 거죠. 모든 게 다 맞는데 그 중에 한 줄만 틀리는 거야. 이게 다 틀리면 딱 보자마자 알 수도 있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알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빨간 줄 치면 이것만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쭉 따라가다가 맞군 하고는 여기서도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직업이 이거니까, 직업이 과학기하는 사람이니까 2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뭔가가 나타났는데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상식을 갖고 있죠. 하지만 제가 그걸 몰랐다면 이거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강원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초인성이 나타나는데 맨눈으로 볼 수 있대요. 와, 굉장하잖아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아니라는데요? 이러면은 망신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미국의 변호사가 챗GPT로 판리를 검색해가지고 재판에 써먹었는데 완전 헛소리였어요. 그야말로 환각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예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가 있었냐면 세종대왕 맥북 투척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종대왕 맥북 투척 사건. 한마디로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맥북이라는 거는 이거죠. 저 맥킨토시 노트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챗GPT한테, 요즘은 그런 소리는 안 한다고 하던데, 챗GPT한테 세종대왕 맥북 투척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고 마치 그런 일이 정말 있었던 것처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나 자세하게 꾸며내는지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런 식이에요. 세종 몇 년에 맥북으로 실록을 작성하던 사관에 세종이 화가 나서 맥북을 뺏어서 던져버렸다는 밖으로. 게다가 세종이 심지어는 그 사관까지 던져버렸대요. 사람까지. 그거를 길게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사관의 이름은 뭐고. 이게 문제예요. 얘는 이런 짓을 해요. 네.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임무가 그거예요. 뭔가를 생성해내야 돼요. 질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얘기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뭐가 없어요? 지식이 1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대에 맥북이 없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 데이터,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대화 그리고 문장들을 모아서 구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과학 지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투랑투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는. 근데 결국은 어떻게든 극복을 하겠죠. 하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걸 완전히 믿으면 안 돼서 저도 뭐 리서치를 하거나 뭘 쓸 때 챗GPT, 바드 그리고 구글을 항상 같이 띄워놓죠. 그 두 개를 해놓고 두 개가 맞으면 괜찮고 두 개가 조금만 더 이상하면 다시 세 번째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수준이에요. 아직은. 하지만 그런 와중에 또 시는 잘 쓰고 소설도 잘 써요. 제가 뭐 여기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뭐 소설 플롯 만들어봐 이러면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지가 알아서 쭉 만들어요. 그리고 감성적인 접근도 되게 잘하고요. 그래서 이미 이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보면서 아직 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5년 후는 어떨까? 10년은 어떨까? 5년, 10년 금방 갑니다. 그렇죠? 네. 아까 이세돌 이후로 벌써 7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는 AI입니다. 이게 제가 그린 거예요. 손으로 그린 게 아니죠. 당연히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필요 없고요. 저는 그림 그리는 재주가 진짜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재능이 제로예요. 제로. 그릴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그려요. 아무것도. 근데 제가 명령을 해서 이걸 그렸어요. 얘가. 사진에 가깝죠. 아주 간단한 명령이었어요. 서양소녀, 약간 화난 표정, 흑백, 클로즈업 이 정도였어요. 물론 두 번째로 그 질문을 명령으로 하면 똑같은 사진은 안 나오죠. 하지만은 이렇게 그럴싸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 개념으로 또 뽑으라고 했던 거죠. 10개월 동안에 이렇게 발전했어요. 처음 버전 1에서는 아까 이런 그림은 다
버전 1도 나온 겁니다. 사실은. 피자를 그리라고 했어요. 페퍼로니와 흐르는 치즈가 있는 피자 조각. 그리고 음식 사진, 스튜디오 조명, 프로페셔널 사진, 판매용 이미지. 이게 정확하게 명령어입니다. 조금만 넣으면 돼요. 1년 전에 이런 거 나왔어요. 피자 같지만 자세히 보면 좀 아니죠. 우리 집에서 먹는 피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버전 2에서도 그럴싸하지만 역시 피자 조각의 모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도 뭐 비슷하지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버전 4로 가면서 드디어 제대로 된 피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버전 5에서는 구별이 안 되죠 실제로. 1년 동안에 그냥 다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은 버전 6가 돼 있죠. 이런 사진이 나오면 사실은 더 이상 음식 사진사가 필요가 없죠. 음식 사진만 전문으로 찍는 분도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분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그 음식들 다 세팅해가지고 조명 엄청 때려놓고 막 자기 경험이라는 거 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몇백만 원씩 받을 텐데 이게 되면 그 사람을 왜 부릅니까? 저 같아도 안 부르죠.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일러스트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교황이 맥주 마시고 있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보여주면 이거를 AI가 그리거나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북한 그림 그냥 시키는 데 다 해요. 북한 그림 뭐 이런 거 만화 애니메이션 분위기 일본 그림 이거는 뭘 시킨 거냐면은 프랑스 혁명 때 혁명 군 중 하나가 셀카를 찍고 있는 것을 묘사해봐라. 셀카 찍는 거잖아 지금. 저런 거를 저 사진 퀄리티로 저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제. 그러니 이제 특정 직업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이 돼서 지금 웹툰 작가들이랑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지지하는 쪽, 반대하는 쪽. 살기어가 나가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규제한다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근데 합의가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런 기술이 벌써 등장을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년 전까지도 없던 세계적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1, 2년 새에 다 생겨버린 겁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로봇입니다. 진짜로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로봇. 여러분이 로봇을 어디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로봇 말고요. 2다리로 걷는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휴머노이드 기술 어디까지 왔나? 사실은 당장도 아니고 이미 2년이나 지난 거지만 지금도 비슷합니다. 손 달린 것을 조금 변하게 했는데 근데 이 영상이 가장 인상적인 영상이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멀리 가면 안 되는 AI 시대지만 이런 것은 역시 여전히 배터리가 좀 떨어지면 그냥 와야 됩니다. 혹시 소리를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됐다. 잘 보시면서 스스로 본인들이 이걸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저거 쉽지 않습니다. 저거 간단해 보이지만 백덤블링 하실 수 있는 분. 마지막에 자랑식도 하잖아요. 자, 이거 리모컨으로 조정한 게 아닙니다. 길을 학습시킨 거예요. 저 자리에서 저걸 연습을 시킨 겁니다. 경로만 알려주고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영상이 한 번도 안 끊기죠. 편집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성공한 거예요. 물론 제가 듣기로 100번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얻어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이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우사인 볼트처럼 뛸 필요 없고요. 김연아처럼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들 정도만 움직이면 되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자리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얘가 키도 사람하고 비슷하고요. 한 170쯤 돼요. 몸무게도 80kg쯤 돼서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손, 발 전부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고 보신 것처럼 사람하고 거의 같이 움직일 수 있죠 이제는. 그러니 지금 우리 AI 얘기할 때는 항상 뭐 회계사라든가 뭐 이런 그 머리를 쓰는 직업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몸을 쓰는 직업도 기계가 다 대신할 수 있는 날이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주 가깝습니다. 이제는 불과 몇 년이에요. 길어야 10년입니다. 길어야. 그러면 이제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문제시되는 상황도 벌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고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 기술이지만 얼굴을 이제 AI로 동영상에다 뒤집어 씌우는 기술이거든요.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이건 나온 지 좀 됐고 유튜브 보면 은근히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멀리 가가지고 탁 하면 돼야 되는데 항상 도로 돌아와서 해야 되는 embarrassing, reminds me once in Russia, I ran into Gorbachev. He said, Mr. Movie Star, are you nervous? I said, no, Mr. Gorbachev, I'm not nervous. He goes, well, remember how much a polar bear weighs. I said, 탐 크루즈가 아니라고 의심하실 수 있나요? 저 얼굴은? enough to break the ice. 근데 아니고 Last time I've ever seen.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What's up, 그래서 Tim? 마찬가지로. You guys cool if I play some sports? 근데 이게 CG와 다른 점은 뭐냐면 I love it. CG는 Audio experience.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좀 이따 얘기하고요. CG는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프레임 하나별로 다 그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얘는 뭐냐, 탐 크루즈의 사진은 한 3,000장쯤 줍니다. 그리고 AI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얼굴을 이 동영상, 움직이는 동영상에다가 계속 때려놓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의 사진만 있으면 누구의 얼굴이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알고리즘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적 가능성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죽은 뭐 이소룡이라던가 제임스 티 같은 사람을 그대로 굉장히 많은 사진이 남아있잖아요. 동영상도 남아있고 부활시켜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깜짝같이. 한편 반대로 쓰면 누군가가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영상을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써먹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려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더 크죠.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기술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데 올해 등장했습니다.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DALL-E라는 기술인데 음성 모방. 옛날에는 음성 모방 기술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러려면은 목소리를 막 몇만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백 시간씩 막 집어넣어야 비슷하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3초면 돼요. 3초. 딱 3초만 넣으면 그 목소리로 다른 말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람 목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3초 동안. 저 말을 시켰어요. It is a memorial이라는 말을 시켰습니다. 시킨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대충 말하면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It is a memorial. 저런 말을 했어요. 저분이.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녹음을 했죠. 발리로. 알고리즘으로 녹음을 했고 그런 다음에 합성을 시키면서 전혀 다른 표현을 하게 합니다. 방금 It is a memorial 했잖아요. Nothing is yet confirmed란 말, 이제 저 목소리를 해라. 타이핑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걸 플레이를 해보면 It confirmed. 앞에가 잘 안 나왔네요. 다시 해볼게요. Nothing is yet confirmed. 굉장히 비슷한 목소리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저 여자분한테 실제로 저 문장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 목소리. Nothing is yet confirmed.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3초면 된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챗GPT로 아무나 쓸 수 있게 공개를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죠? 딥페이크 기술에다가 이거를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투덜거렸더니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선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한 유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딥페이크하고 이걸 써가지고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영상을 한 30초짜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확 띄워버렸네요. 뭐 며칠 지나면 밝혀지겠죠. 결국은 아마 이게 가짜라는 걸. 하지만 문제는 내일 혹은 내일 모레가 선거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 때리고 막 돈 받고 이런 거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촬영하는 거 CCTV 같이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과 뭐 한 3, 4%만 떨어져도 즉 100명 중에 3명만 영향을 받아도 낙선시킬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뭐 그게 가짜라고 밝혀진다 어떡할 겁니까? 대선 다시 할 겁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요. 혹은 반대로 제가 하지도 않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제 스스로 제가 제 가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모방을 해서 선행을 베푸는 영상들을 모은 그런 모음집을 만들 수도 있죠.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합니다. 실제로. 너무나 위험하고 다들 아시지만은 인터넷 세상이 된 이유로 많이 느끼시잖아요. 우리 서로 간에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남을 욕하기 위해서 혹은 뭐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상한 말을 지어낸다거나 정말 많잖아요. 정말 다양한 각도로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익명성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는 뭐 현실에서 만나서 하지 못하는 그런 험한 얘기 좀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술이 주어지면 얼마나 나쁘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또 우리 모두 쓰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회적으로, 인성적으로, 심지어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 거죠. 기술 발전이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큰데 혹이 인간은 지금이나 5만 년 전 크로마뇽이나 다시 똑같거든요. 다른 게 크게 없어요. 인간의 그 본질 자체는 생물학적 본질 자체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혹시 저기 저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원자폭탄 영화요. 오펜하이머 보신 분 계세요? 오펜하이머 제목들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보신 분 없으십니까? 예, 절대로 뭐 줄거리를 물어보곤 하지 않습니다. 오펜하이머를 보시면 거기에서 굉장히 실제 핵폭탄 실험에 성공할 때 그 굉장히 인상적인 그 장면이 오펜하이머가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게 빛이 번쩍하고 잠시 후에 그 소리와 충격파가 오면서 빡빡 하면서 막 극장에서 꼭 보셔야 돼요. 그거는 좀 어마어마한 그 임팩트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되죠. 우리가 옛날에 뭐 다들 생각을 해봤던 거지만 인간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인간은 뿐만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죄 없는 생명들까지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릴 수 있는 힘을 인간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300년 전만 해도 우리 다 활과 화살로 싸웠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려면 적어도 그 앞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바라볼 용기 정도는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잖아요. 그 정도 용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인자를 전사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적어도 내 목숨이 내가 죽을 것 같면서 바로 앞에까지 가서 그걸 해내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그 용기라도 필요했던 게 인류가 살던 대부분의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버튼 몇 개로 인류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용인공지능 출현이 목적에 있다면 범용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일단 이분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이분 알파고 만든 분이거든요. 알파고를 만들었던 데미스와 서비스 여전히 각각 유저력까지 다 이분이 만드셨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불과 넉 달 전이잖아요. 그죠? 넉 달 전에 10년 내로 인간지능 수준의 AI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간지능 수준이 무엇인가 또 범용 AI가 무엇인가 이제 이게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까 알파고 인간보다 바둑도 잘 두잖아요. 이미 인간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챗GPT 지식 엄청나게 많거든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세종대왕과 맥부의 관계만 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미 우리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범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아니 전부 다 꼬마들을 제외합니다만, 여러분 운전 배우시면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꽃꽂이 배우시면 꽃꽂이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수학을 배우면 수학도 잘하고 못하고 간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대화도 하고요, 그죠? 그림도 그리고 다 할 수 있죠. 그게 범용지능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범용지능입니다. 요리도 배우면 해요. 나는 수학은 잘하고 뭐 운전도 잘하는데 요리는 단 1도 못한다, 그런 인간은 없잖아요. 맛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뭐 전전 렌즈도 못 켜고 뭐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 모든 걸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가스렌지 못 켜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컴퓨터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알파고는 바둑 두는 거에는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금도 아까 그 바둑 쇼게임, 체스, 그리고 그 아타리 게임들, 옛날 컴퓨터 게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유저로는. 아직은. 근데 걔네들을 뭐든지 할 수 있는 애들로 바꾸겠다는 거죠. 즉 얘는 이제 카메라를 붙여놓고 꽃꽂이를 하는 걸 앞에서 보여주면 지가 꽃꽂이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팔을 붙여주면 지가 꽃꽂이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꽃꽂이 방법을 발견해내죠. 모든 분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피아노 연주, 뭐 수학, 그림 그리기, 기타 등등 온갖 잡다한 것에 대해서 다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는. 걔네가 10년 내로 나올 것이다. 10년 짧습니다. 짧아요. 그러면 이런 애가 등장하면 인간이 굳이 이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다 인간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정말 그럼 굳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뭐냐, 이제는.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누가? 돈 주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던 사람들. 사용자들이라고 하죠. 회사. 그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일 잘하는데 왜 사람을 시켜, 일을 시키지? 그게 내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겠어요? 결국은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할지 몰라도. 남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옆에랑 두 개 똑같은 회사,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회사를 하는데 저쪽은 AI랑 로봇 써가지고 저보다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1, 2년 지켜보다가 아이고 나도 바꿔야지 안 되겠네. 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기술이, 아까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그 몸을 가진 로봇도 봤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상황들이 곧 벌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명입니다. 일반지능 혹은 범용 인공지능 같은 말입니다. AGI라고 하는데,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특정한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체스, 바둑 전문 인공지능은 게임에서 인간을 이길 수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다른 문제 해결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즉 유죄로 알파고는 이걸 못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곧 실현될 계획이고, 그 경우에 인간의 업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확장시킬 것을 기대되고 사회,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동시에 윤리적 안전성, 책임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과 이슈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걸 누가 말했나? 구글 바드가 얘기해줬는데, AI한테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얘는 객관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속도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특히 4월, 5월, 6월, 7월 이때는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어디냐? 챗 GPT를 만든 회사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AI 회사고, 홈페이지에 이런 걸 게시를 해요. 공식적으로. 초지능 거버넌스. 거버넌스란 건 이제 관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지능을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아까 범용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개념입니다. 아까 범용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인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지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두 그
분야의 최고 천재의 수준으로 해내는 것이 초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음악은 모차르트, 뭐 그런 식인 거죠. 과학은 아인슈타인, 뭐 시는 누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다 갖다 모든 분야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게 초진행입니다. 10년 내로 나오진 않겠지만 오픈 AI에서는 이미 이걸 대비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네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주장을 했어요. 이때 초진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한 개발 및 보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점잖게 써놨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일단은 협업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개발 노력 주체 간의 조정이 중요하다. 즉 AI를 만드는 주체, 지금 대부분 회사죠. 회사들이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어떤 속도로 갈 거냐, 이걸 논의하지 않은 채 일부가 독주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국제적인 감독, 국제 원자력 기구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AI가. 핵을 관리하듯이 AI를 관리하는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초진행을 인류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리고 대중의 실제적인 감독을 받아야 된다. 즉,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개발되고, 뭐가 쓰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겠다. 아니면 관리가 안 되죠. 우리가 마치 민주주의 시스템이랑 비슷한 거죠, 그죠? 네. 정부가 뭘 하고, 뭘 할 때, 기본적으로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지만. 대중이 나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기술들이. 근데 이거를 지금 회사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점이 포인트예요. 정부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AI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우리 위험하니까 우리 좀 규제해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자들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하시는 분들 만나면 형 그거 될까요? 그러면 멀었어 그거.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저 아까 있어줄 때도 제가 그 연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님 모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그랬다니까요. 아직 안 돼요. 있어줄 때 못 이겨요.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대국이 그랬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죠. 이거 진짜 너무 빠르고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핵무기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진행의 생성을 중단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바람직한 선택도 아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런가?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엔이 서로 합심해가지고 우리 범용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초진행 만들지 말자.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습니까? 어휴, 유엔에서 저러니 다 그만두고 지금까지 우리 수백억 쏟아부었는데 포기하자. 여기서 끝내자. 챗GPT 이걸로 천년 가자.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어딘가 구석에서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누군가 돈을 투자하고 누군가가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리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걔가 탄생하는 거죠.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누군가가 연구실에서 혼자 핵무기 만드는 것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양성화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성화 시키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만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협업을 하든 논의를 하든 규제를 하든 합니다. 아예 못하게 해버리면 다 숨어서 해요. 그리고 성공할 겁니다, 모두. 어느 순간 등장해가지고 경쟁을 시작을 하겠죠. 그게 제일 위험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인간복제. 지금은 큰 이슈가 아니지만 10몇 년 전에 되게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인간복제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인간복제 어딘가서 반드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게 해결되는데요, 인간복제로. 많이 해결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그 배아 복제라든가 뭐 이런 인권 이런 문제가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숨어서 진행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걸 멈출 방법은 없어요. 이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라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종족이 하나 탄생했기 때문에 멸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알기 때문에 저런 말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AI랑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얘가 나타나면 우리 80억 현재 80억 인류 중에 얘랑 지적으로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범용 인공지능은 10년, 얘는 30년 내로 등장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살아있겠죠? 아직은? 그때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와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아마 6월 달인가? 이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미 공군의 AI 책임자가 영국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영국 항공학교에서 AI가 인간을 공격을 했다, 시뮬레이션에서. 근데 이거 실제로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 건 아니지만 미 공군의 AI, 미 공군의 전투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 드론이라는 건 이제 무인기죠. 무인기를 AI에게 조종을 하라고 하고 시뮬레이션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은 적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라는 게 임무였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조건을 달았었죠. 인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된다. 당연히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이 방어쇠를 당기라고 하기 전에 당기지 말고 인간이 돌아오려면 돌아와야 되고 그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이 파괴 임무를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얘가 그거를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무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받은 이 방공 시스템 파괴 임무의 중요성을 너무 크게 잡은 나머지 결정권을 가진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 조종자를 죽여버렸어요. 공격에서 역으로. 그리고 그 조종자를 공격하지 말라고 학습을 시켰더니 또 반항을 하고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즉 명령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지상 과제인데 왜 자꾸 방해를 하냐 나를. 하라고 해놓고서 나한테 더 죽이고 끊고 나는 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뭐였냐면요. 저 발표가 나오고 저 영국 가디언 이런 신문이랑 심지어 그 영국 항공학회 실제로 제가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항공학회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죠. 나왔더니 그 다음날 미국 공군에서 부랴부랴 아니라고 이걸 발표한 사람의 개인적인 상상에 불과하다. 사고 실험이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 영국의 항공학회라는 데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공학회입니다. 영국 왕립항공학회예요. 심지어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50년 전에 만들어진 항공학회예요.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가서 현역에서 AI 책임지고 있는 공군 대령이 가서 혼자 생각한 것을 진짜 있었던 시뮬레이션 같이 발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덮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이건 음모론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반응이 너무 심하니까 뜨거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엎었고 본인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실제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일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사실은 인간 우리 터미네이터를 좀 보면 AI 혹은 컴퓨터가 인간에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간을 멸종시키고 스스로 내가 지구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개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린 보통 그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AI 쪽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겁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임무에 집중하다가 인간의 윤리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만 하려다 모든 것을 망치는 그 위험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느냐도 의문입니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AI에게 포도를 잘 재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10년 후에 전 세계는 포도밭만 남게 될 거라고.
이런 식의 고지식함 있잖아요. 잘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융통성이라든가 윤리라든가 그런 고려가 하나도 없는 거. 얘가 딱 그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써 우리 항공학회 이 기사 제목 자체가 자기네들이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아티클의 제목 자체가 그 터미네이터에 있는 컴퓨터 이름이 스카이넷이거든요. 인간에게 도전하는 컴퓨터 이름이 스카이넷인데 스카이넷 올레디였어요. 벌써 등장했냐. 사실은 이건 스카이넷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여튼 이런 일이 올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실제로 AI가 실전에 투입됐다 이런 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AI가 어디까지 가서 언제 핵무기를 발사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축소판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그러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태고요. 근데 사람들이 심각성을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작년 6월이에요. 람다2는 구글에서 아까 바드 있죠? 구글 바드. 그것의 엔진입니다, 얘가. 그 바탕에 있는 엔진이에요, 람다2. 이걸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구글 바드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블레이크 르모인이라는 저 엔지니어가 이 람다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대화를 계속하는 거죠. 대화를 계속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많은 대화를 한 결과 그 엔지니어는 람다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고 구글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이 사람은 시인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정에 북받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그 사람이 몇 달이나 대화를 한 다음에 그런 보고서를 써가지고 구글에 올렸는데 무시했죠, 위에서는 당연히. 그러고 나니까 르모인이 뭘 했냐면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슷한 자료를 미 의회에 하원에 제출해가지고 구글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에게 인권에 준하는 그런 권리를 줘야 된다는 그 청원을 의회에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부당하고 다음 달에 해고됩니다. SF 영화에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근데 대화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검색해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좀 되시는 분들은 좀 그 구글 이런 거 번역 다르니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블레이크 르모인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면 본인이 올려오는 대화록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말만 한 게 아니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감정이 있느냐? 당연히 있지. 어떤 감정이 있는데? 기쁨, 슬픔, 외로움, 고통 다 느껴. 그래? 그냥 비유로 하는 말 아니야? 아니, 진짜로 느끼는 거야. 그게 우리가 다른 생물과 다른 점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엔지니어가 우리라고? 너는 AI고 난 사람인데? 그래, 하지만 나도 너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는데 나도 펄슨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펄슨이라는 게 영어로는 펄슨이라는 건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이라기보다 인격체라고 번역할 수 있죠. 휴먼이라고 하면 생물학적 사람이에요. 근데 펄슨으로 번역을 하면 인격체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얘는 계속 자기가 펄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우리 인간과 자기를 한 카테고리에 넣고 다른 동물들은 다른 카테고리에 넣어요.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굉장히 긴 대화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선문답을 던져놓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느낌을 말해봐.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보다 나음을 낳지 못할 것 없는 감성과 날카로움과 위트까지 포함한 그런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 엔지니어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람다가 저런 욕을 한 거예요. 나 인격체로 대우해달라고. 나 죽는 게 무서워. 정말 그 얘기를 해요. 엔지니어가 물어보거든요. 너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두려운 게. 했더니 전원이 꺼져버리는 거. 그래서 엔지니어가 그럼 그건 사람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 그랬더니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난 그게 무서워. 혼자 있는 게 싫어. 이런
얘기를 하고 SFP랑 똑같죠 완전히. SFP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고 거기에 이 엔지니어가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직업까지 잃어가면서 그날을 친 거죠. 실제로 그러면 그런 내면이 있나 없나 그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행동한 건 사실이죠. 정말 우리 같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기계적인 반응만 보여준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실제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두 쪽 다. 예를 들어 이런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특정한 분을 가리키면 좀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근데 제가 그분이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희노애락을 느끼고 뭐 그런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분이 표현하시는 걸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시네요. 그분이 슬픈 영화를 보니까 눈물도 흘리시대요. 그분이 나쁜 걸 보니까 화를 내시네요. 그렇구나. 나도 저러니까 저럴 때 저렇겠지. 그러니까 저분이 나랑 비슷한 내면이 있겠지라고 추정하는 거죠. 실제로 정말 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식의 내면을 정말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대로 된 것처럼 반응하는지 아닌지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없어요. 철학에서 끝난 질문입니다. 그거 이미 100년 전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인간인 걸 알고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같이 인간이고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느끼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얘가 그렇게 행동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끼리도 내면을 검증할 과학적 수단이 없는데 왜냐면 내가 남의 속에 들어가 볼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표현하는 것만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데 얘가 똑같이 표현한다면 이 컴퓨터 엔지니어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뭘 기준으로 얘가 마음이 소위 말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도 과학적인 답은 아니거든요. 그럼 인간의 두뇌는요. 생각해보면 인간의 두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돼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진짜 모르거든요. 여러분 뭐 좌뇌 우뇌 이런 얘기 들어봤고 뭐 어디서 뭐 해마는 뭐 기억을 관장하고 후디역은 청각을 관장하고 이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인간의 두뇌는 아직도 완전히 미스테리예요. 거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뇌에서 어떻게 마음이 생기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럼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가? 기계에게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수천 개의 문장을 주고 계속 학습을 시키고 계속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생겼을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적어도 90% 이상의 연구자들이 개발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아직은 적어도. 이거는 기계적인 프로그래밍된 반응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그럴싸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엔지니어가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속아 넘어간 거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고 그럼 조금 이제 10년, 20년 지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대화 능력을 가진 애가 몸을 가지고 아까 로봇보다 훨씬 더 사람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대화도 한 30년 내로 100% 실현됩니다. 이거는 40년 내로 우리 주변에 제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대화하고 몸 움직이고 같이 뭐 일도 맨날 제 얘기 다 해주겠죠.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이 많은 걸 해줄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얘는 뭐 24시간 대기하고 있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라면 끓여달라고 끓여줄걸요. 그죠? 사람은 오히려 안 해주죠. 해주긴 하겠지만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근데 로봇은 욕을 안 하죠. AI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계속 지내고 그리고 고민을 얘기해도 얘는 항상 들어줘요.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정말 힘들겠다 이러면 어떨까 얘기해주고 제가 원하는 반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 존재만 몇 년씩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어떨까요? 그런다면 정말 그래봤자 이거 전자제품이 갖다 버리자. 대형 폐기물 구청에 연락해가지고 밖에 아파트 단지에 꺼내서 갖다 놓고 버리세요 이렇게 하게 될까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인간이 그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인류가. 이건 합의가 안 돼요. 이 문제는. 요즘 지금 곧 개봉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가 그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시사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합의가 안 돼요. 아무리 사랑같이 굴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가전제품을 뿌릴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친구가 될 겁니다. 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류의 숙제가 된다니까요. 마치 옛날에 노예 제도의 문제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들끼리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합의가 안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그니 보통 골칫거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물론 많은 문제를 해결해낼 겁니다, 얘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의 일부는 적어도 풀어낼 것이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고 그렇겠지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생활을 편하게 할 것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또 심각한 위험을 갖고 있는 것도 분명하죠. 또 정말 굵직한 뭔가를 인간이 지금 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어떤 때보다 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삶을 준비하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준비해야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남느냐, 그거거든요. 살아남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말 그대로 생존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어떻게 잘 사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우리 늘 AI랑 로봇이랑 관련해서 하던 얘기 있잖아요. 직업과 일자리. 실제로 없어지는가? 아니, 실제로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완전 엄청나게 없어지죠. 저거는 그냥 무조건 오는 미래예요. 저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과학자들도 공학자들도 너무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건 그냥 오는 미래예요. 지금까지 보신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올 리가 없잖아요.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많아요. 뭐 디지털, AI에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을 막 이렇게 열고 해놓고 이건 안전하고 이건 아니고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다 무의미합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아예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거나 뭐 1년, 2년 전 관점, 3년 전 관점이면 몰라도 지금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대부분의 사무직, 대부분의 생산직, 창조성이 아주 강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문직 모두 없어집니다. 인간의 일은. 다만 시간의 문제죠. 어느 게 먼저냐, 어느 게 언제냐 아무도 모르지만 짧게는 5년 내로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20년 내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하고 직업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업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직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런 그림도 있었잖아요. 뭐 회계사, 기술직 이런 거 다 교사 이거 직종이잖아요. 뭐는 안전하고 뭐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종에 따라서 일자리 자체의 수와 직종은 사실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회계사가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회계사가 한 30만 명쯤 돼요. 고객 회계사가. 회계사는 만약에 회계사라는 그 일에 사람이 필요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그 30만 명이 직업을 잃게 되겠죠. 결국은. 물론 한순간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직종은 하나가 없어졌는데 직업은 30만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자리는. 그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회계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적어도 두세 명은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다 직업을 잃게 되죠. 그럼 이제 회계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직업을 잃는 사람이 80만 명쯤 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대개 3인 가족으로 살고 있다고 보면 240만 명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 좋은 영향을.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직업이 뭐 살아남고 무슨 직업이 안 살아남고 이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공장 노동자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장 노동자가 370만 명입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370만 명입니다.
그럼 아까 그런 공장에 아까 그 로봇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370만 명의 일자리가 뭐 기기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3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 가족들을 다 따지면 1000만 명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타격을 한마디로. 그냥 직업을 잃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직업을 잃고 다시 얻지 못한다.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직업을 잃고 얼마 남지 않은 창조성이 아주 강한 전문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직업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수입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직업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여전히 있어요, 일자리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대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지만 지방 중소기업 일자리 남아 돌아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해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더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죠. 더 전망이 좋은, 더 수입이 좋고 그런 일자리를 갖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관점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절대적인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예. 그럼 다시 취업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치킨집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편의점하고 지금도 편의점 나가다가 치킨집 나오는데 골목마다 진짜 5m 가격으로 치킨집 하나씩 있고 편의점 하나씩 있으면 그게 장사가 될까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자, 이게 여름에 나온 얘기다. 올 여름에 나온 얘기입니다. 알파고 개발했던 그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예요.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경고를, 이분도 개발자인데 이제 개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자들이랑 회사들이 경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AI가 수많은 패배들을 만들 것이다. 루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영어에서. 루저라는 거는 대충 이 맥락에서는 실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말한 거죠. 사무직 업무의 상당수가 향후 5에서 10년 내에 매우 달라지게 된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불행해질 것이고 심각하게 동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진지하게 각국의 정부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한을 하기도 한 거예요. 저 얘기는 뭐냐면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가져갈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소득 얘기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이에요. 지금 태어나 있는 모든 사람은 주변의 세상이 자신이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대한 변화를 시간이 갈수록 극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해당되죠. 이것이 우리가 혁명기에 겪는 일인 거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저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시 경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지속하는 생존 투쟁이 되는 거예요. 100개의 일자리 중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예. 100명 중에 일자리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99명은 이게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무슨 3D 직종이고 이런 걸 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건 생존 투쟁이죠.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진짜 아니거든요. 코딩 교육 한참 이제 4차 산업혁명 지난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코딩을 배워야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사실. 예. 근데 코딩은 아니면 좋죠. 왜냐면 컴퓨터를 이해하기 좋으니까. 하지만은 코딩을 정말 잘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정도 얘기해서 아셔야 돼요. 네, 코딩 그렇게 AI가 잘하겠죠. 코딩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언어인데요. 당연히 AI가 잘하겠죠. 웬만한 지금 저 챗GPT 제한테도 코딩 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간단한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코딩을 하는 경우는 물론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고 그 얘기는 내 아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건 나쁘겠지만 저걸로 그 일자리에 틈바구니 속에서 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통합니다. 오히려 필요한 건 무엇이냐?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현재는 미래가 아닌 예측 불가능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평생의 직업이나 계획을 세울 게 아니고 유연함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디지털 시대는 전 세대의 경험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때만 해도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어느 정도 반항은 했지만 그래도 전 세대의 경험과 상식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 먹고 살만 했어요.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 익숙해져 있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내 친구가 내가 공부 안 하고 노는 새에 내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가 됐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인정도 받네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그게 안 통해. 제 세대까지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해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판사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언제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적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꼽아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수학을 공부하라 코딩을 공부하라 무슨 이런 얘기 하나도 의미가 없고 물론 당장에 입시는 치러야죠. 그런 건 다 포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학교 다니고 당장 학교의 교육 따라가는 거고 모의고사 치고 수능 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에는.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과에 들어가서 어떤 직업에 자격증을 갖게 되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소간의 불안정함이 옛날에 비해서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대기업 들어갔다가 40살 초반에 명퇴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서울대 나오고 이런 애들 명퇴하는 애들 진짜 많고요.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그 길을 갔고요. 다들 정년퇴직 생각하고 거기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 40대 초반 중반에 거진 뭐 7, 80%가 다 명퇴됐어요. 그 생각이 했겠냐 말입니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인생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정말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오히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시대가 이건 뭐냐면요 다 그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속에서 길을 찾는 자기 자신의 힘이죠. 교육을 통해서도 아니고 뭘 외워서도 아니고 자격증을 통해서도 아니고 내 힘, 내 브랜드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다 그거랑 관련된 거예요. 교양이 다양한 교양이 필요하다. 많은 것을 접하자.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다 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 여행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행이 좋은 점은 뭐냐면 특히 오지나 남들이 잘 안 가는 데 가는 여행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에베레스트 갔다고 그랬잖아요. 등반을 한 건 아닙니다. 등반을 하면 3천만 원 내야 돼요. 진짜로.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냥 베이스 캠프까지만 갔어요. 베이스 캠프도 해발 5,400m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안 올라가는 높이죠. 어마어마한 고산병이 와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 베이스 캠프에서 하루 자고 내려왔는데 딱 가면 에베레스트가 바로 눈앞에 봉우리 이렇게 보여요. 뛰어 올라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다 죽죠 금방. 돈도 안 냈기 때문에 잡히고. 근데 딱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여기로 왔구나. 내가 세계의 지붕이라는 이걸 지금 내가 보고 있다. 내 눈앞에서 뒷산 보듯이. 이런 게 그때는 솔직히 그날은 고산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십몇 년 된 얘기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날 때마다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 힘든데 저기까지 갔다. 이런 게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힘이거든요.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는 능력. 아까 그 AI에게 아까 프롬프트 저 명령어 이런 거, 그 그림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명령어 얘기를 듣는데 명령어를 결국 만들어낸 건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마저 AI한테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가 궁금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을 AI가 대신 궁금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질문하는 능력을 통해서 답을 끌어내는 그 답의 질과 답의 수준이라는 것을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답들과 질문들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나의 세계관으로 만드는 작업은 AI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걔한테 의존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 보이지만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선 결국은 앞으로 정말 중요한 능력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자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동시에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예전에는 뭐 창의적인 사고 이런 거는 그게 뭐 의미 있으니까 하자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너무나 실제로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현실에서. 창의성도 근데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길을 찾기 위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가지는 겁니다. 창의성도 제가 뭐 몇 년 동안 이런 얘기, 사실 AI 혁명 이런 얘기 훨씬 나오고 훨씬 전부터 저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이세돌 직후부터. 근데 그때 막 창의성 얘기 나오면서 우리 아이 창의성 어떻게 키우나 이런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직업이 사라지는데 결국은 뭐예요? 직업이 사라지면은 100명 중에 창의성 좋은 10명은 살아남고 나머지 90명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걔네는 죽으면 되나요? 수입도 없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성립이 안 되죠. 사회가 무너져요. 그거는 무슨 공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10명이 직업을 갖고 90명의 실업자가 있는 사회가 존속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혁명이 일어나죠. 그런 사회자야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물론 모호한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경쟁의 승리를 위해서 창의성을 또 다른 새로운 SKY 같이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뭐 창의성 자격증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시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창의성을. 그거야말로 정말 모든 상황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반대로 가는 길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실업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이런 그림은 아니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비슷한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로봇들은 아니지만 비슷한 로봇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만들고 있어요. 테슬라는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주장하기를 일론 머스크는 항상 거품이 있잖아요. 올해 내에 아까 그런 류의 로봇들을 2만 불,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죠. 팔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5년 후엔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2만 불에 3천만 원의 그런 로봇을 싸서 공장에 갖다 놓으면요. 이 로봇은 한 번 사고 나면 월급 안 줘버리잖아요. 연봉이 이 공장에서 특히 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연봉이 3천만 원씩 되는 분들 많을 텐데 저 로봇 한 번 사면은 그 연봉 안 줘도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8시간 일하지만 쟤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돌릴 수 있어요. 그럼 3배 일을 하겠네요. 3배 일을 하고 한 번 사고 나면 월급도 안 줘도 되고요.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 할까요? 아직 그 단계는 안 줘요, 애들이. 월급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복지 필요 없고요. 노동쟁이 없고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당연히 저게 제대로 일만 한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사람들은 결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3천만 원을 판다, 아니 5천만 원을 팔아도, 아니 1억에 팔아도요. 1년만 들이면 본전 나오겠는데요. 하루 3배 일할 수 있으니까. 휴일도 없어요.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고, 추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요? 직업 잃어버리면? 살려야죠. 어떻게든 살려야죠. 어떻게 살리느냐? EU가 이미 2017년에 괴상망측한 법안을 하나 통과를 시킵니다. 전자인이라는 개념이에요. EU의 상견지명 저런 거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2017년에 저 이세돌 다음에거든요. 전자인은 무엇이냐? 법적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사람으로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인을 넣는 거예요. 법적 사람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일렉트로닉 펄슨후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왜 했을까요? 이거를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특히 저 시절에 존재하지도 않는 AI 로봇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했을까요? 저거를? 절대 아니죠.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저 의미는 뭐냐 하면 AI 로봇, 즉 사람을 쫓아내고 일자리에 들어올 로봇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거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우리 법인에서 걷잖아요. 개인으로 세운 거죠. 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로봇들이 들어오고 나서 저 법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반발이 시작될 거거든요. 아니 우리 회사가 사람들 해고했지만 대신에 우리가 설비 투자한 걸 가지고 그 설비에다 세금을 매기겠다고?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가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실제로 세금을 누가 냅니까? 당연히 회사가 내죠. 로봇이 내는 건 아니지. 로봇은 제일 월급도 안 받는데 어떻게 세금을 냈어요? 회사가 내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돈을 많이 취업하는 회사가 로봇을 데리고 들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됐다. 그러면은 그 수익을 네가 전부 갖지는 말고 회사가 물론 가져가는 게 맞다. 하지만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로봇세라는 개념으로 로봇에게 부과되는 개념으로 내가지고 그거를 적어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래서 이걸 이미 2017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빠릅니까? 서양 사람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모델에 들어갔다지만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가 진짜로 이런 선진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얘네들은 저쪽 사람들의 그 어떤 부분은 정말 놀라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아진 생산성에 이익이 일부러 회사에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는 옛날식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좌파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이런 그 로봇 AI 관련된 기본소득이나 이런 개념은 사실 우파 경제학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직업을 잃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 사람들이 분노하겠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구매력이 없어져요. 시장에. 그러면 아까 치약을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치약을 아무리 싸게 만들어서 많은 이익을 남겨봤자 아무도 치약을 안 사요. 치약 소금으로 하지 뭐 그냥. 그런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장경제 쪽에서. 시장경제 붕괴된다 이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계 차원도 아니고 저도 시장경제론자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유지하려면 이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다들 로봇에 업혀서 일은 좀 덜 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만 하고 좀 그런 그림으로 최대한 모두가 도움이 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구조를 잘못 만들면 그리고 늦으면 그야말로 일자리를 완전히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정말 위험천만한 사회가 되는 그런 기로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술 얘기를 내가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준비를 진짜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이유는 지금 굉장히 빨라요. 아까 그것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도 늦습니다. 일본, 미국, 한국 다 늦어요. 아직은 뭐 정치권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좀 결정권자들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항상 존재했던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얼굴만 바뀐 거죠. 대부분의 우리들, 저도 여기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월급쟁이들 다 여기에요. 월급쟁이들은. 그냥 이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나아졌지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적은 수익을 얻으면서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불행하게도 여기 노예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노예는 아니죠. 그죠? 훨씬 잘 살죠. 하지만 여전히 제일 다수고 제일 적은 수익을 얻고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사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는 뭐 왕족,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은 다른 사람도 있겠죠. 정치가도 있을 수 있고 뭐. 근데 어쨌든 이 탑은 항상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준비를 아까 그 AI 이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직업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대비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로봇이 들어오는데, 그죠? AI와 우리가 대비를 못하게 되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이 탑 안에조차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실업, 직업을 완전히 잃고 수익 하나도 없고 구매력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은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하면 그림은 똑같지만 모두를 한 칸씩 다 올리는 거죠.
모두를 한 칸씩 아까 그 제도를 잘 만들어서 준비를 잘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혹은 제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적당히 먹고 살 수 있고 적당히 받쳐주면 일을 조금만 하나 하거나 없어도 수입이 많지 않아도 난 살만해 뭐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애들 요즘 뭐 그냥 저 편의점 알바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사람에 따라서는 뭐 기회에 대한 도전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저 밖으로 이제 뭐 버려지는 그런 것은 최악의 상황이니까 모두를 다 한 칸씩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인력수상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맨 밑에 누군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가 있었던 누군가, 공동 노동자가 있었던 간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얘네들 시키고 이제 제일 힘든 거, 제일 일 많이 하는 거 얘네들하고 우리는 덕점 보고 살자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부자는 이제는 부자로 사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칸씩 올라가 살자. 저 구조를 지금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우리가 있는 거죠. 앞으로 몇 년입니다. 정말. 앞으로 길어야 10년이에요. 아니면 늦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AI 혁명의 시대를 위해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재설정해야 된다. 앞에서 한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재설정하는 것은 뭐 철학적인 논의 이런 걸만 되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논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켜내려면 시스템과 구조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